서랍에 있는 봉투 좀 꺼내줄래?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봉투 맨 위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후견인 선임 동의서. 아직 제출은 안 했어. 미리 준비만 해둔 거지. 어머님은 아세요? 형님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연세도 있으시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내가 누구 만나든 상관없어. 다만 도윤이는 우리 집 핏줄이잖아.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 준비됐어.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형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앞으로는 큰엄마가 다 챙겨줄 거야. 아이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내 이름이 좀 무서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남겨두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는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에요. 전북 군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결혼해서도 쭉 군산에 살았죠. 남편은 제가 38살 되던 해에 먼저 갔어요. 새벽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영안실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때 아들 도윤이는 겨우 4살이었어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아이한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동안은 아빠 출장 갔다고만 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별로 없었어요. 빚이 많지 않았지만 저축도 많지 않았죠. 보험금으로 빚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조건이었어요. 아이 데리러 가기엔 딱 맞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도윤이가 잘 자라주고 있었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교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보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꾸 들었습니다. 제 월급으론 빠듯했어요. 그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도윤 엄마, 혼자 힘들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니?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저희 둘이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 학교 일도 있고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쳐 있었던 게 맞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챙기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고 그 반복이 버거웠죠. 도윤이한테도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주말에 나들이도 가는데 우리 아이는 늘 엄마 일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도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봄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면 내 방 있어? 도윤이가 물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도윤이 방 예쁘게 꾸며놨대.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시댁은 전주에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였죠. 어머님은 혼자 사셨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바로 옆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넓었어요. 방이 3개나 됐고 도윤이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도윤이도 학교 가까워서 좋고
첫 며칠은 정말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어머님이 밥을 챙겨주셨어요. 도윤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셨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아주버님이 저녁 먹으러 오셨어요. 형님도 함께였습니다. 재수 씨,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아주버님은 식사 중에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윤이 학원은 보내야지. 집사람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맡겨.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뭔가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학원을 보낼지 말지, 어떤 학원을 보낼지, 그런 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땐 그게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미 저는 이 집의 규칙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시댁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 집만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은 아니었어요. 누가 말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주인이셨지만 실제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어요. 늘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한번 말하면 그게 곧 결론이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학원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수학학원을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도윤이 또래 애들은 다 다니는 곳이야. 여기 등록시키면 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한데요. 도윤이가 수학은 괜찮은 것 같아서요. 국어 독해를 좀 더 시키고 싶은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은 반찬을 집으시다 멈추셨고 형님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아주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애는 재수 씨가 키우지만 결정은 집안에서 하는 거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도윤이는 형님이 정한 수학학원에 등록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도윤이를 돌보는 것까지였습니다. 아이의 진로나 교육,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늘 조용하셨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으셨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산책을 나가셨고 돌아오시면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집안일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어머님이 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주신 분도 어머님이었고 도윤이를 예뻐해 주시는 분도 어머님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중립이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정하는 일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형님은 실무를 담당하셨어요. 집안 살림, 일정 관리,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전부 형님 손을 거쳤습니다. 형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님 댁에 오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셨죠.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예약 잡았어요. 도윤이 학원비는 내가 이번 달에 낼게. 도윤 엄마, 도윤이 운동화 사이즈가 뭐야? 내가 사줄게. 형님은 친절했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관리하는 건 집안일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도윤이의 생활까지 전부 형님의 관리 영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는 도윤이를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 엄마, 오늘 도윤이 피아노 학원 있는 거 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 학원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아, 내가 말 안 했나? 지난주에 등록했어. 오늘 첫 수업이야. 친구 생일 파티는 갈 수 없게 됐어요. 도윤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다음에 친구한테 선물 따로 사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도윤이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주버님이 또 오셨어요. 형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도윤이한테 물었어요. 도윤아,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도윤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도윤이는 저한테 속한 아이가 아니라 이 집안에 속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밤에 도윤이를 재우면서 물어봤어요. 도윤아, 학교 재미있어? 응. 힘든 건 없고? 도윤이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사느냐고 물어보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집이 좋잖아. 방도 넓고. 응, 좋긴 한데.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편하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정작 제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님이 어머님 댁에 일찍 오셨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었어요. 도윤 엄마, 오늘 내가 어머님 모시고 갈 테니까 집에서 쉬어.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 준비물 목록 냉장고에 붙여놨어. 오늘 중으로 사야 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미역국 끓여놔. 어머님이 드시고 싶어 하셔. 형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준비물도 저녁 메뉴도 전부 형님이 정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텅 빈 집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형님이 관리하는 건 집안 살림만이 아니라 저와 도윤이의 미래까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관리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댁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때 형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꼭 사람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아주버님 앞에서, 그리고 도윤이 앞에서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오셔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선 어른들이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도윤이는 옆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형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되면 말이 많아진다더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 도윤 엄마 보면 그래. 이것저것 의견이 많아졌어. 아주버님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집안일은 원래 어른들이 정하는 건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차만 조용히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접시를 씻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많아졌다고요. 저는 그저 도윤이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낸 것뿐이었어요. 아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들어한다고 조금 줄여주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많아진 거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댁에 오셔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도윤 엄마, 집안 정리 좀 신경 써야지. 아이 있는 집은 표시가 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어디가 지저분한가요? 아니, 지저분하진 않은데. 그냥 뭔가 정돈이 안 된 느낌? 아버지 없는 집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 형님은 그 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듣고 계셨지만 역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형님이 도윤이 앞에서도 그런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탔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상 받았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시며 도윤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도윤이 잘했네. 대단하다. 저도 아이를 안아주며 칭찬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그때 마침 형님이 오셨어요. 도윤이는 달려가서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큰엄마, 저 상 받았어요. 형님은 상장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어머, 우리 도윤이 잘했네. 그런데 도윤아, 장려상은 1등은 아니잖아. 순간 도윤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어요. 형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엔 1등 해야지. 우리 집안은 원래 1등 하는 집안이야. 삼촌도 어렸을 때 1등만 했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도윤이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엔 잘 먹는 아이가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밤에 도윤이를 재우러 갔을 때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장려상은 별로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형님은 1등 아니라고 했잖아. 형님 말씀은 그냥 도윤이한테 더 잘하라고 격려하신 거야. 도윤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여기야? 그 질문은 2번째였습니다. 처음 물어봤을 때도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집이 우리 집이지. 그럼 우리 군산 집은? 거기도 우리 집이야.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이 집이 편하지 않다는 걸. 그 후로도 형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늘 사람 있는 자리에서, 늘 도윤이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요. 요즘 애들은 아빠 없어도 잘 큰다던데, 그래도 역시 아빠가 있어야 돼. 도윤 엄마, 혼자 사는 여자는 조심해야 해. 세상이 험하잖아. 도윤이 교육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그 말들은 전부 친절한 척 포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혼자고 의지할 데 없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는 거였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매번 참았습니다. 어머님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도윤이한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을수록 제 마음속엔 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불안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편하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제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형님이 제 참을성을 시험하는 건 저를 길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요. 도윤이가 또 한 번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그 질문에 저는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곧 현실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서류 한 장이었다는 거요. 시댁 생활이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병원 진료 날이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형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점심 같이 먹자고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식사 후에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계시고 형님이 뒷정리를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엄마, 병원에 가져갈 서류 좀 꺼내줘. 무슨 서류요? 어머님, 보험 서류. 안방 서랍 맨 윗칸에 있어.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서랍장 앞에 서서 맨 위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파일 케이스, 봉투들, 메모장. 전부 깔끔하게 분류돼 있었죠. 보험 서류를 찾으려고 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던 봉투, 그 봉투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후견인 선임 동의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안을 들춰봤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문서였어요. 맨 위에 제목이 적혀 있었죠.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동의서. 그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주민번호, 주소, 학교 이름까지 전부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란에 적힌 이름. 오명수. 아주버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왜 아주버님이 도윤이 후견인으로 적혀 있는 건가요? 저는 도윤이 엄마인데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성 일자는 2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친권자 동의 서명. 윤정임. 어머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어머님 글씨가 아니었어요. 흉내를 낸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도윤이 후견인이 되면 제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이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이런 서류를 만든 거죠? 도윤 엄마 찾았어? 형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형님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셨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든 서류를 가만히 보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은 한숨을 쉬더니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험 서류는 옆 서랍에 있었어. 미안,
내가 잘못 말했나 봐.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왜 아주버님이 도윤이 후견인으로 돼 있어요? 형님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 제출은 안 했어. 제출은 안 했다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서류를 만든 거냐고요? 미리 준비만 해둔 거지. 형님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는데 형님은 너무 차분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세요? 어머님 서명이 여기 있는데. 형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알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님한테 이런 복잡한 일 말씀드리면 힘들어 하시잖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형님은 일어나서 침대 이불을 손으로 쓸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서류를 들고 선체로 물었어요. 왜요?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형님이 이불을 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 엄마,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야. 도윤이를 위한 거야. 도윤이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도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도와주잖아. 그런데 만약에 도윤 엄마가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형님은 계속 말했어요. 우린 도윤 엄마 인생 막으려는 게 아니야. 누구 만나든 상관없어. 다만 도윤이는 우리 집 핏줄이잖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핏줄.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윤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미리 아이를 묶어두려는 거였죠. 제가 아이 아빠도 아닌 사람 만나서 재혼할 것 같아요? 모르지. 사람 일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엄마, 저 왔어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형님이 제 손에서 봉투를 가져갔어요. 도윤아, 왔구나. 형님은 환하게 웃으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떨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왔어. 형님이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도윤아. 앞으로는 큰엄마가 다 챙겨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아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내 이름이 좀 무서워. 저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도윤아. 내 이름 좋은 이름인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라는 걸요. 이미 서류로 끝난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참고 버티는 동안 이 사람들은 아이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도윤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편을 드시면 어떡하죠? 아니, 설령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신다 해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 집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서류는 바로 법원에 넘어갈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나가야겠다고. 여기서 더 버티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조용히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만약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버님한테 전해질 게 뻔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기도 전에 서류부터 제출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이 학교 보내고 어머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형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도 태연하게 받았어요. 도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형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낮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큰 가방 하나에 도윤이 옷 몇 벌, 제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만 넣었습니다. 도윤이 통장, 도윤이 보험증서, 주민등록등본.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전부 챙겼어요.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저녁에 나갈 때 들고 나가려고요. 오후에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도윤아, 오늘 삼촌 집에서 저녁 먹는데. 응, 알았어.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윤이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아이도 편하지 않다는 걸요. 저녁 5시쯤 어머님과 함께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이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식사 내내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고 대답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요즘은 별일 없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윤이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와서 안정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됐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안정은 누구를 위한 안정인가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형님이 옆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어요. 도윤 엄마, 요즘 편해 보여. 네, 형님 덕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 도윤이 일은 우리가 다 챙겨줄게.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입가엔 웃음을 띄었지만 속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8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도윤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도윤이를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오늘 밤에 우리 조용히 나가야 돼. 도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디 가는데? 전주 시내로 갈 거야. 엄마랑 도윤이 둘이서. 할머니는? 저는 아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 지금은 조용히 나가야 해. 알았지?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서 어머님이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11시 반쯤 저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도윤이를 조용히 깨웠어요. 도윤아, 일어나. 조용히 해야 돼.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겉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들고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도윤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타지 않았어요. 1층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선 안 됐어요. 누가 볼 수 있으니까요. 큰 길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도윤이가 힘들어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전주 시내 모텔 골목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안 돌아가?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응, 안 돌아가. 이제 엄마랑 도윤이 둘이 살 거야. 할머니는 보고 싶을 텐데. 할머니는 나중에 뵐 수 있어. 지금은 우리 둘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해.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품에 안겨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3만 원짜리 싼 방을 잡았어요. 방은 좁았지만 저는 안도했습니다. 도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창문을 확인했어요. 문단속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울음을 참았어요. 응,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너 꼭 지킬게.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모텔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편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전셋집은 여유가 없었어요. 월세방을 구해야 했죠. 일주일 동안 모텔을 전전하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계약했어요.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어요.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요양보호사 교육 광고를 봤어요. 국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한 달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은 저축해둔 돈으로 버텨야 했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돈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어졌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가 제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한 달 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몰랐어요. 아주버님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주실지 아니면 제 편을 들어주실지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도윤이를 지키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도윤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죠. 핸드폰 화면에 어머님 번호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엄마, 나야. 어머님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어머님, 주소 좀 알려줄래? 한번 가봐도 되겠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요. 혹시 아주버님이랑 함께 오시는 건 아닐까요? 혼자 갈게. 걱정 마. 어머님은 제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님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방 안을 보고 계셨죠. 도윤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님은 도윤이를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어머님께 차를 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보따리에서 반찬통을 꺼내셨어요. 내가 좋아하던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해왔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만 할머니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도윤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랑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 올래?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하리나, 이제 다 말해도 된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말씀도 안 드리고 나와서. 괜찮아. 사정이 있었겠지.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수한테 전화했어. 내가 도윤이 데리고 나갔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왜 나갔을 것 같으냐고. 명수는 모른다고 했어. 어머님은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말이 이상했어. 자꾸 도윤이 일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혼자 키우기 힘들 테니까 아이만이라도 찾아서 데려와야겠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알았어. 뭔가 있구나. 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하리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형님 집에서 서류를 봤어요. 서류? 후견인 선임 동의서요. 도윤이 후견인을 아주버님으로 정하는 서류였어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서류를 준비해뒀다는 것, 제출은 안 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어머님 서명을 흉내낸 것까지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어요. 내 이름을. 어머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썼다고? 네.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하리나,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몰랐어. 명수랑 영숙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냥 다들 도윤이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어머님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법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주 단독 후견인 지정이야. 내가 법원에 신청했어. 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이요? 그래. 도윤이 친권은 내가 가지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후견권이 오도록 해뒀어. 명수나 영숙이는 일절 개입 못하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요? 내가 나간 다음 주에 바로 신청했지. 한 달 전에 승인 났어. 어머님은 다음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유언공증이야. 내 재산은 전부 도윤이한테 가게 해뒀어. 명수 몫은 따로 정해뒀고.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야. 도윤이는 내 손주고 너는 내 며느리야. 명수가 아무리 장남이라도 이건 아니지.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내 이름을 그렇게 쓴 게 제일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우셨어요. 하리나, 이제 걱정 마. 아무도 도윤이 못 건드려. 어머님, 너희 둘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왔을 땐 저희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어머님이 도윤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도윤아. 기뻐서 우는 거야. 기뻐서? 그래. 우리 도윤이 잘 자라줘서 기쁜 거지. 도윤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머님은 그날 저녁까지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도윤이 숙제도 봐주시고 집에 가실 시간이 됐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수랑 영숙이는 연락 안 할 거야.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서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내가 해야 할 일 한 거야. 어머님은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도윤아, 할머니 또 올게. 네, 할머니. 자주 와요. 어머님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어머님이 주고 가신 서류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계셨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도윤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님이 지켜주고 계셨으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버님이 한번 항의하러 오셨다고 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재수 씨 편만 드십니까? 어머님은 그때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핏줄은 소유가 아니다.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아주버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형님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도 아주버님과 연락은 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시진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짧게 얼굴 보는 정도였죠. 집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선을 그으신 순간 집안에서의 위치도 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하리나, 나 혼자 그 큰 집에 있기 외롭다.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원룸은 좁아서 조금 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어머님이 보증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이건 빚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식구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도윤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윤이가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도윤이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계속 일했고 도윤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님도 굳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가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배워야 해. 핏줄이라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평생 미싱사로 일하시며 당신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독립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었죠.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어머님,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마음은 편해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고 누가 제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도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가끔 아이가 말해요. 엄마, 그때 우리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배웠어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기다려달라는 신호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 제 신호를 무시한다면 저는 떠나야 한다는 것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계획 속에 가만히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오는 건 배신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